몇 시대 끊어놨어요? 며칠? 돈을 많이 받아야 돼. 네. 제가 여태까지 쭉 그 강의를 했던 게 유라시아 쪽으로 강의를 많이 했었죠. 유라시아 쪽 강의를 많이 했고 또 김하윤 민독사 특히 많이 했던 거, 그리고 또 뭐 유럽사, 뭐 유럽사 중에서 훈족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자르라든지 뭐 아바르라든지 그동안에 북방 민독사에 관해서 계속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남방 민독사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네, 처음 강의하는 거라서 약간 서툴러도 제가 그 남방에 대해서 서툴러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세한 부연 설명보다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는 이렇게 전설시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뭐 사망오제라든지 뭐 그 사망오제 그 이전에 또 그 많은 전설적인 인물들 뭐 이렇게 그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를 제가 펼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전에 우시라 박사님께서 소개를 하셨던 그 동의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동이족인데 월의 민족이 동이족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면서 이 월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생성이 됐냐, 어디서부터 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주로 월이라고 하면, 요즘에 월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베트남 아닙니까? 예, 월남이죠. 베트남인데 이 베트남에 그 처음에 제가 갔었던 이유가 뭐냐면 백제 22 담로 때문에 그 한번 연구를 해보고자 제가 간 거예요. 거기 연결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광서성 쪽으로 해가지고 북베트남 쪽 그쪽으로 해서 이게 이 22 담로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해서 갔는데 베트남 역사를 팔아보니까 더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나오냐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혈통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동이의 역사하고 같은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베트남의 가장 큰 시조가 신홍시라고. 예, 연재 신홍이면 동이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황하 상류하고 중류일 때는 황제부락과 영제부락, 뭐 화부락이 거주를 했는데 그죠? 요 지역이죠. 여기서부터 요 지역. 네, 요 지역에 황제하고 여왕자손을 좀 그러는데 그런 그 종족들이 거주를 했고, 또 황하 하류 지역에는 태오소조, 소호, 부려와 같은 그 동이 연맹들이 거주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이나 또 요 지역이죠. 요 일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강 중류 지역에는 용안 연맹이 거주를 했다. 용안 연맹은 또 요 지역. 그리고 황하유역과 장강 지역에는 영제, 황제, 동이, 만, 용, 이파 이런 민족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분포했던 그 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른바 역사에서도 검증이나 고증 자체가 거의 힘든 전설시대라고 이렇게 칭해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황하 문명이 우리가 그 중국에서 최초의 문명이다 이렇게 처음에 나타나는데 아까 우시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 연대가 가장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쪽 용화 문명이고, 또 여기는 황하 문명이고, 또 안쪽에는 또 이제 장가 문명이 있죠. 그래서 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강 지역에서 강조성이나 절강성이나 또 이런 장시성이나 뭐 이런 데를 부여족이 옛날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나 내용은 그 책자에 다 있어요. 네, 책자를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평성이나 허베이성이나 이쪽은 그 환단곡이나 뭐 이런 데서도 또 나타나듯이, 구원사나 한강변 이런 데서 나타나듯이 주로 청국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리고 탕록전투가 그 허베이성, 하북성 쪽에 있었다고 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아까도 말했던 통치했던 이 하북성에서 호북성, 황남성, 그다음에 강서성, 저강성까지 이 지역 자체를 동이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이독 활동 문해라고 나오죠. 탄압되던 이후에 구려족은 여러 부족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구려의 종족은 황하고 건너서 남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구려에 있는 민족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북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우시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요한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한반도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민족은 또 감수성 그쪽까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각 여러 부족으로 구별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 일부 부족은 남쪽으로 퇴사돼요. 그리고 지금의 장강 중하류 지역에 호남성, 호북성과 강서성, 광안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 삼묘족. 그래서 요순우 시기에 이 삼묘족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 삼묘족은 주로 묘민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묘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불어 이후에 이런 만족, 모란케 만자죠. 만족들 가운데서 가장 강대하고 가장 크게 성장한 집단이 바로 삼묘 집단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비롯해서 이게 중국 남부, 그러니까 광동성이라든지 광서성이라든지 이런 민족들이 다 여기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가 삼묘족들이 거주했던 세력범위인데요. 안리성이나 강소성이나 절강성이나 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을 이렇게 세력범위로 두고 있다가 요순우하고 장기간 전쟁을 치릅니다. 결국은 요순우하고 장기간 전쟁을 치른 끝에 삼묘가 패망을 하고, 그들 중에서 일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은 주나라에서 멸망이 됩니다. 일본 세력들은 완전히 한족이 되죠. 황제하고 영제의 불악의 기승이 되고 완전히 융화가 되고, 다른 민족들은 남쪽을 디아스포라를 하죠. 유민이 돼가지고 광동과 광서, 북베트남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결국 전체적인 판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하하족이 있고, 산서성이나 감독성 지역이랑 강윤이라고 해갖고, 제가 흔히 강의하는 거 있죠. 뭐 유라시아의 민족, 강족이라든지 저족이라든지 뭐 융족, 기타 흉노족 같은 그런 민족들. 그리고 상동문명의 동이가 있고, 상동성의 동이는 허북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내려갔던 거고, 또 요만 지역인데, 화한 남쪽에는 바로 요만 지역과 면해인데, 아까 의사 교수님 중요한 강의를 해주신 게 그 부분이에요. 장강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많이 파여져 있던 것이 바로 호수들입니다. 뭐 동청호라든지 파양호라든지 막 거기서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호수가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북방민족이 옛날에 전쟁을 했을 때 남방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왜? 기반유목 민족들은 끊임없는 평원을 달려야 되는데, 이 지역에는 호수가 많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배가 필요하죠. 그래서 삼국지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 위나라 조조가 100만 대군지 아닌 데는 검증이 안 됐지만, 요 오나라를 치려고 내려가다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대부분 그 군세들이 기만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배를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거죠.
그런 지휘적인 이점을 갖고 했던 것이 뭐냐면 경제활동을 했던 것이 뭐냐면 쌀농사. 결국 화하고 묘만하고 자주 전쟁을 치르는데 이 화하고 묘만하고의 전쟁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돼요. 한 100여 년이 넘죠. 결국 이 화에 있는 민족에게 결국 뭐가 통화를 당해서 어디로 가든 삼위산으로 쫓겨갑니다. 삼위산으로 쫓겨가는데 이 삼위산을 쫓겨간 민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위산을 쫓겨간 민족이 바로 뭐냐면 서장입니다. 서장족. 그래서 이 사천성이라고 불리는 이 사천성이나 이 귀주성 지역에 그 장족들이 많은 장족이라 해서 장족들이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삼위산 쫓겨간 민족이 시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용안에서 패했던 민족들은 다시 그 복건성으로 내려가요. 복건성이나 광동성, 광서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백월을 형성을 하는데 이 백월이 형성되는 그 계기도 굉장히 그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데 가장 큰 신화는 베트남 신화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이제 용안이들은 귀주성으로 내려가죠. 귀주성으로 내려가서 여타 소수민족을 그 형성하기도 합니다. 뭐 이족이라든지 뭐 많아요. 한 10대 개 됩니다. 다 외우기 힘들어요. 지금 제가 그 베트남 쪽을 그 최근에 답사를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라오카이 사파라고 불리는데 베트남하고 중국하고의 경계 지역이에요. 국경 경계 지역이고 라오카이 사파 지역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조금은 제가 나라를 소개를 조금 해드린다면 54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리고 땅덩이도 굉장히 크고 한반도의 2.5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족들이 그 주로 내려온 곳이 바로 베트남 산간지대하고 귀주하고 운남성이나 뭐 이런 그런 지역인데 현재 그 알려진 거에 의하면 기록이나 뭐 여러 가지 알려진 거에 의하면은 베트남 라오카이까지 그 묘족이 그 밀려왔다. 한족에게 쫓겨서 밀려왔다. 대부분 뭐로 잡냐면 이 사람들이 중국 기록 그 자기네들이 원래 쓴 기록들이 없으니까 중국 기록을 많이 따져요. 중국 기록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치우에게 패해서 남쪽으로 남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소수민족에 그 관한 여러 그 베트남에서 여러 연구를 했었고 특히 어디서 연구를 했냐면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를 삼았을 때 프랑스에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 연구 자료. 그러니까 이거는 베트남 쪽 연구 자료인데 베트남에 50대 소수민족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 그림들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우리하고 비슷한 그 문화와 풍속과 그 언어도 정말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물을 가지고 부르라고 한다든지 산을 가지고 싸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늘어지는 그런 거 있죠. 약간 남방 사람 특유의 그런 그 언어도 비슷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상이 있죠. 성으로 만든 산 동상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남원님 아니요. 넌시 아니에요. 넌시 아니에요. 네. 똑같죠. 그러니까는 이게 몇 가지만 되면 저도 이게 몇 가지만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꽤 여러 가지. 그 묘족 같은 경우는 묘족 자체 부족 언어가 있어요. 묘족 자체 부족 언어가 있는데 베트남어도 쓰지만 묘족어도 써요. 근데 묘족어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연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도 없고 베트남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연구 못하고 중국 자체도 이걸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연구 못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라오카이에 가면은 라오카이 사파에 가면은 이렇게 묘족이 앉아 있어요. 이들 베트남에서는 흐멍이라고 합니다. 흐멍이라는 뜻은 뭐냐면 블랙 묘족이라는 뜻입니다. 그 검은 옷을 입은 묘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랙 흐멍이라는 그 어떤 사람 블랙 흐멍이라고 하는데 흐멍이나 블랙이랑 같은 말인데 이거를 블랙이라고 꼭 붙이거든요. 네, 검은색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흠흥족들이 여기 교회 아침이 되면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서 관광객들을 기다립니다. 관광객들을 기다리면서 관광객들에게 물어봐요. 접근해가지고 그 홈스테이 할 것인지, 홈스테이 하면은 얼마다 이렇게 흔적까지. 그래서 데려갑니다. 데려가고 자기네들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짠 직종을 가지고 팝니다. 근데 그 어린 애기들까지 한 7살, 8살짜리 어린 애기까지도 막그 팔고 그래요. 나와가지고 팔면서 이거 하나만 사달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사는데 얼마냐면은 이 베트남 돈으로 2,000동, 우리 돈으로 100원이에요. 네, 장난기했으니까 안 되지. 이 묘적의 마을을 가면은요, 애들 생긴 거를 이렇게 딱 보면은 몽골계라고 거의 비슷해요. 완전 거의 몽골계예요. 베트남 그 까무잡잡한 조금 그 남쪽의 까무잡잡잡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이 잘생겼고 적고. 네. 이 묘족은 독두리를 했죠. 네. 머리에 이렇게 독두리를 했고 전통 옷을 입은 묘족인데 여기 이거는 라오스의 라오몽족이라고 하는 묘족입니다. 라오몽족 묘족은 이 라오스 북쪽 지역에 살아요. 그러니까 수도인 비엔티안 북쪽 지역 메콩강 일대에 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이 그 라오 묘족의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난상 왕조라고 해가지고 남방 왕조가 있어요. 작은 그 인도차이나 북부 지역에 그 운남도까지 지배했던 왕조가 있습니다. 이 난상 왕조의 사람들이 그 후예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묘족이 베트남에서 갈렸는지 이게 그 귀주성 쪽에서 갈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아니면 태국 북쪽의 치앙마이 쪽에서 갈려갖고 들어왔는지. 이거 잘생긴 사람도 적어요. 네. 이거는 또 치앙마이 쪽의 그 묘족입니다. 그 치앙마이의 흠몽족. 이 치앙마이 쪽에 흠몽족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게 어느 쪽 갈래에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흔히 묘족이라고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 쪽에 그 운남성 예를 들어 귀주성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광동성 쪽에서 내려온 걸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 묘족 치앙마이에 있는 묘족을 보고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어느 순간 어느 지역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냐? 그게 어느 지역이야? 저는 사천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천 지역에서 뭐가 나온지 아시죠? 네? 삼성태, 그 고종문명이라고 그러죠. 삼성태 지역에 있었던 원민족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내려와서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으로? 티벳 쪽을 타던가 아니면은 운남도 쪽으로 타고 들어오죠. 이거는 베트남의 그 푸퍼우라는 곳인데 베트남의 건국 신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박물관에 여기에서 베트남 초기 왕조가 건국이 됐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위에 벽화를 보시면은 이쪽 남자가 랑롱권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의 시조고 옆에 있는 여자가 어우거라고 하는 그 베트남 모계 시조입니다. 베트남 건국 신화도 우리랑 똑같은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서 펴놨어요. 그래서 이 건국 신화는 베트남 교과서에도 실리고 있을 정도로 대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낭만권과 어우권 신화 같은 경우는 자세한 거는 그 책자에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원래 낭만권이 지방을 순례를 하다가 용왕의 아들입니다. 낭만권이 지방을 순례를 하다가 그 아리따운 여인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어우권인데 그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그 관계를 갔어요. 관계를 갔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 알을 하나를 낳는데 그 안에서 10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100명? 맞죠? 100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100명의 사람이 각각 그 어디를 가냐면 그 여호과가 50명을 데리고 산으로 가고 낭만권이 50명을 데리고 바다로 가요. 근데 바다가 아니고 해안가 지역으로 가는 거죠. 시점 따지. 어우과가 데리고 가는 50명을 산으로 가는데 산 지역이 어느 쪽 산 지역으로 갔냐면은 중국의 그 남쪽
그러니까는 유명한 광서 이지호라는 거예요. 이거 상가지대로.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정착하면서 50명 또 해안까지 50명 해가지고 100원이 되는 거예요. 100개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 신화예요. 예. 그래서 베트남 신화에 따르면은 베트남의 그 가장 그 위에가 신농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치면 이렇게 바로 나와요. 신농시가 바로 시죠. 그리고 그 뒤에 대민, 대응이 등등 이렇게 이어지죠. 그 베트남의 시조는 영재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신농입니다. 3대 손이 대민이고 그 다음이 대응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그 대민이 그 오령에서 부티인이라는 신사를 따르면서 결혼을 해요. 부티인이라는 말도 부티인이라는 말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사 티엔이라는 말이 신사 선자죠. 말 그대로 하늘의 신선 그리고 또 땅 그 산 위에 신선의 딸이 내려오는데 이 딸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이거는 유아부인서라고 똑같아요. 전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제가 거기에 싣지는 않았는데 유아부인서라고 똑같은 게 산에서 내려오고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대민이 막 길을 헤매요. 헤매는데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서 우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이 부틴이 나와서 거들림을 펴줬다고. 네, 똑같아요. 그 신화 전개가 거의 그 동이족에 나오는 신화하고 유사한 거의 90% 이상 유사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민이 이렇게 부티엔과 그 부티엔 사이에서 이게 룩두기나 육두기 탄생이 되고 이 룩두기 그 대응에게 양이라는 게 되는데 대응이가 세력이 강대해가지고 양이라는 그래서 대응이가 룩둑을 낀정봉이라고 그 경영왕의 봉에서 남방을 통치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낀정봉이 통치한 그 남방이 뭐냐면 오늘날 참파가 있는 남베트남 호치민입니다. 그리고 이 시구이국이라는 그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 시구이국이라는 게 그 한자로 하다 보면은 적귀예요. 불굴적자 귀죠. 이게 가슴이 흉해 보이십니까? 예. 그렇죠. 가슴이 흉해 보이시죠? 그 건물에도 이거 보이죠? 예. 이게 3개 보이죠? 예. 붉은 도깨비. 치유천원, 우리 뭐 다들 치유천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실제로 치유를 12라고 해갖고 실제로 보셔야 돼요. 예. 베트남에서는 치유를 10이라고 합니다. 네. 이 X, I, V, U, U 이렇게 돼 있어요. 10이요. 그리고 이거는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의 그 호또이, 그러니까 서호라는 곳에서 찍은 용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낙농권의 용왕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조형물인데 아까 설명했던 이 록둑이 용궁을 드나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요. 그 용궁의 용왕에 따라고 혼인해서 숭남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낙농권입니다. 근데 이 낙농권의 낙이 여러 개의 한자로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우리의 맥족할 때 맥자 똑같은 한자가 또 있어요. 낙에. 그 인터넷에 위키백과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베트남 지금도 용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낙농권이 이거는 실제 있었던 건데 중부지방 다낭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낙농권이 실제로 거북이 등을 타고 그 토끼를 데리고 용왕을 갑니다. 있어요. 예, 다른 소라이 그게 있어요.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가갖고 용왕이 아파갖고 얘를 데리고 왔다. 낙농권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왕이 토끼 보고 뭘 내놓으라고 합니까? 간 내놓으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그까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토끼가 무사히 도망을 나오는 게 뭐기 때문에 나는 간을 육지에 두고 났으니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얘는 탈출해요. 용궁은 탈출해가지고 물고기, 음우띠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큰 물고기인데 이 사람에게 해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근데 이 토끼가 자기가 용왕한테 죽을 뻔하니까 용왕을 욕을 하는 거야. 용왕을 욕을 하면서
이 나를 태워가지고 육지로 보내달라고 하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 우무티나 물고기 같은 데 가서 조금 다르죠. 그게 그 중부지방 다낭에서 그 용왕의 그 낙로권의 이엔뚜가라고 해갖고 낙로권의 그 뭐야 그 토끼 데리고 갔다가 토끼가 탈출한 얘기를 그걸로 그 꽝능이라 해서 그 북을 치면서 막 이렇게 웃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판소리처럼. 네,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그 음악이 있습니다. 지역 음악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다낭 중부지방 그 다낭 지역에 뭐가 등장하냐면 양로권이 용왕이 편찬하시다고 해가지고 거북이 등을 타고 토끼를 데려가 도망갔어 뭐 이런 거요. 이런 내용. 그리고 호틴이라고 하는 궁유 이야기 있어요. 이 호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꼬리가 9개 달린 사악한 여우를 말합니다. 예, 맞죠? 금요. 네, 궁유 이야기. 이게 있는데 문제는 베트남에서도 뭐로 나오냐면은 그 연극 그 하노이에 나오는 연극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게 그 하노이 남쪽에 내려가면은 뽀로아 지역이 있는데 뽀로아 지역에서도 이게 꽝오 형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꽝오라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같이 우리나라 판소리 비슷한 거예요. 베트남에서도 그게 있어요. 네. 이 용량이 커가지고 그 꽝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제가 같이 보면 용량이 커가지고 이게 바로 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꼬리가 없는데 꼬리가 9개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산신이 있죠. 산신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산신각이 있어요. 우리 어떡한데? 똑같죠. 네, 어우거가 그 새끼 자식 50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죠. 네, 산지역으로 갔다고 해서 그거를 기념해서 그 어디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이거 기념해서 만든 산신각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그 베트남 그 정안에서 가까운 땅콩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육지 하롱베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지역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분도 계십니다. 산신각에 이분도 계시고 또 여기에 대웅부전이 있어요. 밑에 쪽으로 대웅부전이 있는데 이 그 대웅부전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따로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우퍼가 되고 50명의 아들 중에 장남이 바로 뭐가 되냐면 훈공이 됩니다. 웅왕, 의자 해가지고 이거 웅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반란국이에요. 이 반란국을 세운 곳의 터에서 뭐가 나오냐면 호랑이에게 제사를 지내고 호랑이가 굴속에 들어가 있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네, 당구신화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구신화에 호랑이가 37일 만에 깨어나서 도망갔다 나오죠. 얘네들이 그 37일 얘네들도 100일 중에 기도하다 37일 되면 호랑이 굴에서 제사 지내요. 딱 하루만 37일. 똑같아요. 이건 베트남 교과서예요. 이게 베트남의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베트남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 그레타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씨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어디서든 씨름을 지켰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도 그 전통 씨름을 하는 데가 있어요. 하노이 외곽으로. 그리고 여기는 베트남 북쪽에 박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박장이 그 답사를 하다가 박장에 있는 동굴 속에 뭐가 있냐면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삼신왕입니다. 베트남 박장에 있는 삼신왕입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도 삼신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시라고 얘기해요. 베트남어로 못, 하이, 바가, 원, 투, 쓰리입니다. 네, 이렇게 나가요. 마시라고 얘기하고 마시는 뭐냐면 신이라고 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가 보이죠? 호랑이 보이죠? 불수명 호랑이 보이시나요? 네. 얘네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북쪽에서 그 호랑이가 곰이 사는데 그 호랑이가 탈출해가지고 여기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은
이 삼신과 더불어서 이 호랑이가 도망 나와가지고 남쪽에서 아이고 남쪽에 살려내서 아이고 편하다 해가지고 여기 요 지역을 호랑이 그 제사 지내는 쪽을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가장 베트남에서 진기하게 여기는 것이 동물이 뭐냐면 백호입니다. 하얀 호랑이.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환웅의 웅자하고 한자를 보면 풍공의 웅왕하고 이게 우연인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베트남 천재 왕조였던 그 반랑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랑고 그 이전에는 왕조 홍방이라고 하고 홍kom을 한자로 홍방이라고 해요. 홍방. 그래서 여기에는 이 동고 문화라고 해가지고 북이에요. 청동북. 근데 이 청동북 위에다가 뭐 이게 잘때 새겨놨죠. 이게 바로 뭐냐면 베트남 당시 월남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세계입니다. 월남인의 세계라고. 옆에도 새겨놨어요. 월남인의 세계 중에서 가장 하부 쪽에 배가 있는데 이 배를 뭘 의미하냐면 베트남의 주요 그 국토를 보면 주요 지형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바다 고연에 있고 강이 한 여러 개 있고 곳곳에 웅덩이가 파져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 밀림이었는데 그 지역이 모든 개발이나 뭐다 해갖고 이게 밀려지면서 지금은 완전히 웅덩이가 됐는데 베트남에는 진짜 수십억 개 웅덩이가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네. 가면은 진짜 곳곳이 다 웅덩이에요. 타고 가면. 웅덩이에다가 오리도 막 키우고 닭도 키우고 막 그러거든요. 웅덩이에만 사방에 가면은 이 집에서 옆에 봐도 웅덩이고 저 옆에 봐도 다 웅덩이에요. 예. 저수지, 우리말로 하면 저수지라고 불리지만 저수지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또 웅덩이라고 하잖아요. 저수지 크기만 한 것도 있어요. 엄청 커갖고. 그러니까 크기가 다양 큰 것도 많고 작은 것도 많고 다양해요. 근데 이게 그 베트남 전국도에 다 있습니다. 아니 진짜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예전에는 밀림이었는데 엄청난 밀림이었는데 가장 그 중국군대라든지 프랑스군대라든지 미국 그 예전에 미군이 쳐들어오면서 가장 방해됐던 게 바로 그 밀림이었거든요. 밀림 중에서도 가장 방해됐던 게 바로 그 늪지대라고 말하는 그 웅덩이. 그거 제거하고 그 건너가지 않으면 베트콩을 소탕할 수 없다고 미군들이 말하잖아요. 그 프랑스도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했고 중국군대 쳐들어올 때마다 맨날 그 베트남에서 그 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 지역의 웅덩이에다가 독을 풀어놓고 거기에 그 밀림에 온갖 알 수 없는 독충들이 있거든요. 그 독충들을 오히려 꿀을 다 풀어놓고 꿀 발라놓고 나무마다. 그러니까 그거에 못 이기고 그거에 못 견뎌가지고 이게 밀림이 끝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치려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 도중에 게릴라전을 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의 전법입니다. 전통적인 전법인데다가 그걸로 인해서 한 번도 베트남이 장래 전쟁에서 적은 적이 없어요. 그거 맞잖아요. 이게 바로 그 훈공왕조 영표인데요. 위에 보시면 이제 그 낀정봉 있죠. 낀정봉이 기원전 2879년 역사를 한 겁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이때부터 그 훈공이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냐면 기원전 258년까지입니다. 2000몇 년을 이어온 나라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홍광왕조라고 그러고 이 홍광왕조가 베트남의 프랑스에서는 베트남의 선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선사시대 절대 안 되죠. 이 홍광왕조 안에 반란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까 동고 보셨죠? 그 청동기 시대 신석기하고 청동기 시대가 총망라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동북이 있던 동고가 있던 그 시기인 것을 봤을 때는 이 지역도 굉장히 크고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베트남의 고대 신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월 나오죠. 이 백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위에 그 강서성 지역부터 쭉 내려와 해안자를 따라가지고
근데 이게 놀랍도록 비슷한 게 여러분 백제 22 담로 아시죠? 백제 22 담로가 어떻게 쭉 내려요? 해안 바다하고 쭉 내려오죠. 우연일치는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때부터 이 지역의 백월과 그 백월에 있는 그 민족들과 백제와의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백월에 있는 민족들이 나중에 한족에게 복속이 되는데 한족에게 복속이 된 이후에도 이 민족들이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그 여기가 굉장히 반란이 잦은 지역이고 또 특히 이 오나라 월나라 이 지역은 그 아주 유명합니다. 그 반란이 아주 많게 유명하죠. 뭐 서쪽 평양도 이 지역 출신이고 뭐 한남 유방도 이 지역 출신이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이 또 누가 그 근대 시대 때 누가 주역인가 누가 태어났나요? 주원장 명나라 주원장이 여기 그 안위성 쪽에 명나라 주원장이 있고 여기는 홍건적 반란 중심지죠. 여기 대부분 중국에서 반란이 남방에서 반란 쳤다고 다 여기에요. 이거 보면 여기 굉장히 반항심이 세다니. 게다가 또 독립성이 강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에서야 그 여자들이 아주 뭐랄까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는데 어떠한 일을 잘하냐면 남자라는 거는 가족의 그냥 구성원일 뿐입니다. 베트남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는 그냥 가족의 구성원일 뿐이고 여자가 모든 가게를 다 책임져요. 모든 가게를 다 책임지고 나중에 이게 그 남자하고 싸워가지고 이혼이 자유롭거든요. 남자하고 싸워가지고 이혼을 할 때 여자는 너 나가 내 자식은 절대 줄 수 없어 이랬지. 그러니까 독하죠. 근성 강합니다. 이 백월의 대표적인 일단은 그 광서성 아까 보았던 광서성의 서구와 동부 지역에는 그 구월이라고 해가지고 이 글자 구월이에요. 요 글자 구월인데 구월이라고 해가지고 월족이 있고 복권 지역에는 민월이 있었고 광동에 남월이 있어요. 근데 이 복권 지역의 민월인들이 그 주로 어디하고 교역을 많이 하냐면 대만하고 교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민월인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남월 지역에 있었던 그 광동의 남월 지역에 있었던 그 남월인들은 어디하고 교역을 많이 하면 하이난섬하고 교역을 많이 합니다. 해남섬 거기가 교역을 많이 하고 또 제가 여기서 잠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다면 고대 시대 때 우리가 고대 시대가 아니라 서부 시대 때 우리가 그 아까 구려족 얘기를 했잖아요. 구려족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 검을 여자의 그 여족이 바로 베트남에서 성씨가 두 번째 많은 종족을 자리 잡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가장 성씨가 많은 성씨가 가장 많은 거는 응웬이라고 완씨, 그 다음에 레시라고 해서 두 번째로 성씨가 많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거블여자 여씨. 그래서 그 사람들 침례를 지내요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가장 성씨가 많고, 세 번째로 성씨가 많은 것은 그 응호씨. 응호씨가 해서 오나라 오자 쓰거든요. 응호씨. 여기 강서동입니다. 주민이나 이렇게 인종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서 홍강델타라고 해가지고 베트남 북쪽 지역이 있어요. 북쪽 지역이 하노이 일대로 홍강델타라고 해요. 하노이, 타이풍 일대로 홍강델타라고 해요. 근데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어디가 비슷하냐면 북쪽에 우리가 흔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묘족의 몽골계 민족 그 사람들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풍속도 그 인종적인 부분도 문화적인 부분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의 광동어가 베트남 발언하고 매우 유사한 점을 알 수 있어요. 광동어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광동어가 보통 우리가 중국어로 보는 만다린어 있잖아요. 만다린어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광동어가 베트남하고 비슷합니다. 성조도 비슷하고 베트남어 성조는 5개예요. 광동어도 4개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4개인가? 6개인가? 네, 6개. 네, 비슷해요. 그리고 어라국을 건국한 안정부홍도 백월족에 부패했던 어우족이었다. 그리고 또 이 어라국을 건국했던 그 안정부홍이 있었던 그 지역, 그 지역이 바로 북베트남 지역하고 라오스 지역에 걸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부 라오에 있었던 지역도 그 삼수 문화를 가지고 있고, 태국의 그 치앙마이 지역에서도 삼수 문화를 갖고 있고, 베트남 북부 지역도 다 삼수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북부 지역이라고 불리는 태국 북쪽, 라오스 북쪽, 베트남 북쪽 다 삼수 문화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밑으로 내려가면 그럴수록 짝수 문화예요. 그러니까 치앙마이에서 남쪽으로 내려서 방콕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짝수 문화로 나오고, 라오스에서도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짝수로 나오고, 베트남에서 호치민 내려가면 다 짝수, 4에서 뭐 2에서 4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궐이 있죠. 대궐에 여기 월지역이 있고, 전체를 다 통틀어서 월지역이라고 합니다. 어우락이나 이제 그 어우락을 딱 볼 때 베트남 한자 찌놈, 우리 그 베트남어는 찌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한자로는 한어로라고 하는데, 이 그 한자로 어우는 부, 그리고 락 이거는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어우락은 주로 요 지역에서 나오하고, 그리고 요 북베트남 지역하고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백월의 100개알 부파에서 어우족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 어우과의 어우어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백월이 진출하고 있는 방향을 보시면은 백월은 이게 북쪽으로도 나가고 대만으로도 나가고, 대만으로도 백월의 흔적이 있어요. 원의 흔적이 있고, 또 여기 운남성부터 라오스, 또 이제 요 길게는 또 여기 동남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서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동검이 나오는데, 이 동검이 어디서 나오냐면 광주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 보면 요 동검의 잎사귀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보면은 약간의 비파형 동검하고 유사한 부분을 알 수 있죠. 근데 비파형 동검은 당연히 아니고 약간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형 자체가 뭐냐면 남쪽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북쪽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거 그대로 이제 공법이 변화하면서 이렇게 변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전공이 나름의 꼬르와로 처음 돌아가게 되는데, 이 꼬르와라는 곳이 뭐냐면 하노이 남쪽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그 꼬르와 성이에요. 근데 꼬르와 성이 뭘로 이루어지면 석성이 아니고 토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제주는 토성이고, 이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논밭이 묻혀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홍강 평야지대고, 이 홍강 평야지대 인근에 꼬르와 인근을 딱 보시면은,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거의 해자처럼 이렇게 불려져 있거든요. 이 자체가 해자처럼 불려져 있고, 가운데 또 이런 부분들은 해자가 아니고 이런 부분도 호수 개념을 갖고 있죠. 호수 웅동이, 아까 말씀드린 웅동이나 뭐 저수지 개념 약간.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다 물로 이렇게 형성된 그 요새예요. 그래서 그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그 중국인들이 기마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마병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최적의 조건이다. 이것 또한. 게다가 또 북쪽은 또 밀림이 좀 있고, 요 지역은 요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역은 기마병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지역을 답사를 했었을 때도 이 지역 여기 그 꼬르와 안에 들어가려면은 배를 나룻배가 있지 않고선 들어갈 수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약간 비립된 섬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개념으로, 이런 도성 개념이 이런 섬의 개념으로 생성이 되었어 할 수 있습니다. 좀 뭐랄까 베트남식 요새인 거예요, 이런 게. 꼬르와의 꼬는 깨꼬자 써요. 이 꼬르와의 꼬 자체가 예꼬예요. 그리고 로어는 소라를 말합니다. 이 소라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 성 자체가 생긴 것이 소라처럼 이렇게 휘어가지고 생겼다고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꼬르와 성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 길이가 8km를 둘러싸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섬 지역이 때문에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게다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해자이죠. 해자의 개념에서 폭이 넓다? 폭이 넓은 걸로 가야 돼. 폭이 넓은 걸로 가야 되고, 그거를 이제 말 타고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를 타야 되는 거.
그래서 월이 이렇게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 이게 한서 같은 그 한서나 이제 사기 역사서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북쪽으로도 팽창을 해갔지만은 그 양자강 중류 지역까지도 팽창을 해요. 이래서 그 만들어진 것이 또 장사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사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한나라 그 무제 때 이게 평정이 되는데 요 장사국의 묘로 알려진 마왕태 묘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원인들의 묘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개념에 따라서는 또 이제 묘족의 그 기부인이 묻혀서 발굴된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공부학자도 있고. 이거는 베트남식의 한자와 이제 그 외 한자 문화권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걸 베트남 한자를 보면 다르죠. 이거는 베트남 한자를 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전통 그대로 모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어로라고 그러죠. 다르죠. 예. 이 한자 문화권에 들어가고 광동어, 간어, 운어, 민어 이게 다 백어로. 백어로가 바로 어떤 거냐면 요 백어로. 그리고 이런 그 백어로의 조상 언어들 백어로의 조상 같은 경우는 또 그 이전에 남방 지역에 썼던 그런 발견되고 있는 여러 그 문자들 한자로 알려진 여러 문자들이 있는데 그 문자들이 아마 이 백어로의 조상일 것이다. 이 찌노문을 말하는 백어로의 조상일 것이다. 그 문자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문자를 사용하면서 그 나온 말이 고어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도 야미족하고 펑포족이 있는데 다만 학살 때 이 대만에 있는 야미족의 소수 야미어로 알려져 있고 펑포어로 알려져 있는 언어도 민어, 광동어겠거든요. 그래서 같은 월계입니다. 그래서 대만 지역까지도 월의 팽창이나 월의 문화가 전파가 됐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광동어하고 월어를 본다 그러면 현재도 광동어일 때 광동어 월어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광동성 차례 번편에 다 월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한자로 월남이라고 서서히 나타나는 건 다 백월의 흔적입니다. 월이라고 하면 다 백월 흔적입니다. 중국의 역사상 문화에 나타나는 월인이라고 써있는 것은 이런 한자들이죠. 이런 한자들, 백월. 그리고 월과 이런 그 월의 한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다 우회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차례 번호판에 월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월랑 붙여서 제가 올려놓은 거는 이 그 강서성이나 이제 절강성에까지 그 월의 영향이 미쳤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고, 그리고 이거는 그 주로 그 광서성하고 광동성 그 면에 있는 그 지역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검은 단검인데 이것도 청동검입니다. 네, 이런 월도 세력이 춘추시대 월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면서 죄다 초나라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 초나라의 흡수가 된 그 민족들 다시 진시황에게 멸망해서 중나라에게 흡수가 되고, 나중에 그 하북성의 그 정정씨 출신의 그 찌에우다라고 불리는 조타, 그 한자로는 조타라고 그러거든요. 조타가 그 진나라 시황제의 명을 받아서 남쪽으로 토벌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을 한 다음에 진시황이 죽고 나서 조타가 남어를 구고. 그래서 근데 찌에우다가 살았던 그 지역은 여기 정정시라고 불리는 지역은 바로 오늘날 석가장 인근 지역이에요. 하북성 석가장 인근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 기원전 3세기 뭘 의미하냐면 그 지역에 고조선 유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고조선 유민들하고 섞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포함 책자에는 지금 결론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결론이 있습니다. 동북공동이나 뭐 이런 중국의 역사 왜곡의 만행이 이런 게 저지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하고
정치, 외교, 역사, 문화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으로는 또 유라시아 공동체가 있고 남으로는 동남아시아 치유 공동체 연합을 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교류를 많이 해야 되냐면 학술적 교류를 많이 해야 돼요. 학술적으로 너무 많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동남아시아를 서술해 역사를 서술해갖고 나타난 논문이 우리 한국에서 나온 논문이 14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문화, 뭐 어떠한 그 미속학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역사학적으로 나타나는 14개밖에 안 돼요. 우리하고 연계성 원이 동일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난생설화 같은 그런 해석 이런 논문들이 전체적으로 나온 게 14개. 그리고 대중국 압박의 견제 목적도 있지만은 사실 경제적으로 볼 때 중국보다 사실 동남아시아가 훨씬 더 시장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큽니다. 국익도 더 크고 지금 뭐 중국이 뭐 사드가 뭐다 사드 보복이다 뭐다 해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막아서는 것보다 막아서 갖고 지금 중국하고 전혀 교류 못하는 것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얻어낼 게 훨씬 더 많은 게 수적으로도 풍부하고 지하적으로도 풍부해요. 그리고 중국하고 교류해가지고 얻은 이익보다 동남아시아보다 이미 이익이 더 많이 그 나라가 우리 그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그 대만,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머리 인도까지 그 대상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전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유라시아 전략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도 이렇게 전략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포위가 되죠. 그렇게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그 우리가 굳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교역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게 그 중국의 문호가 열릴 수 있는 다시 그게 이게 다시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그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게 동북공정이나 이런 기타 중국의 역사 왜곡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손을 잡아야 될 것은 동남아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